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그 남양주구리 공급방 이제 다시 그 재개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다시 듣는 분이 아마 다시 듣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잘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어떤 산업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하는가, 또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공급방에 왜 오는가,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훌륭한 그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편에 맞게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그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경제나 경제학이란 말이 나올 때 많이 궁금했는데, 사전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산과 분배 또 소비,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생산을 하고 뭐 돈을 벌고 물건을 사서 쓰고, 그걸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보니까 뭐 프로덕션, 디스트리뷰션, 컨섬션,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먹고 살고 쓰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경제학인 것 같습니다. 그 한자로 보니까 경세재민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예전에.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위에서 보면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코노믹스라는 말은 뭐 그리스어의 오이코스나 노모스를 합성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미시경제학적인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도권 경제학자들은 이제 쭉 이렇게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제도학파, 신제도학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 그 국민 TV에 김광수 경제 소프트를 들으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간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농업이 발달했을 때 어떤 중농주의나 또 중상주의나 거기에 대응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거를 설명했던 방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공황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뭐 국가가 좀 개입해서 총수를 일으켜서 이제 불황을 극복하려는 그 케인즈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게 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간중간에 뭐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뭐 행동경제학, 신경경제학, 진화경제학, 연력학경제학, 생태경제학, 환경경제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대에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론들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설명이 된 이론들인데,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맞다 안 맞다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대립되는 개념은 뭘까요?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사회주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하고 대립되는 개념은 계획 경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가격,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제 맞아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를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제학의 그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한정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정된 자원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갖고 갈 거냐, 그 문제인데, 이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봤더니 가장 효율적인 장치는 결국은 시장이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뭐죠?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뭐 구약 시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죽을 쓰고 형이 에서라는 사람이 사냥을 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배가 고픈 형이 와서 이렇게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아주 옛날부터도 이런 교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렇게 청동기 시대 쭉 그 시대가 왔지만 그 시대에 누군가 뭔가 필요한 거는 혼자 해결을 못하고 누군가하고 교환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인간이 생긴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쭉 연구 결과에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 배분하는 건 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적 소유를 인정해줘야 되고요,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력으로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폭력을 통하지 않고 교환할 수 있는 이 전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해 주는 거다. 또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공급자나 수요자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합니다. 공급자 간에도 경쟁을 하고 수요자 간에도 경쟁을 하고 상호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적 소유와 경쟁이 시장 경제의 어떤 전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익혀야 될 개념이 완전 경쟁이라는 개념인데요. 결국 완전 경쟁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어떤 시장 경제의 그 시장 가격은 매우 이제 중립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죠.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언제나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민국 정부 아니면 어떤 나라든 정부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부들이 보통 많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정부가 해야 되나? 결국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토론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뭔가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회적 발전이 아니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체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거의 합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경제 그 산업 정책을 규정할 수가 있겠고요. 크게 대내적인 거하고 대외적인 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돼야 되고 또 일자리가 있어서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소득이 있고 또 노동소득이나 투자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물가 성장, 경제 성장이나 이런 대내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우리 통화 가치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이제 손해를 안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어떤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시장이 보통 이렇게 완전 경쟁이면 다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각각 개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이게 이제 어디선가 꼬여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그런 어떤 시장 실패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정의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경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의 목표인데 정책은 결국 정치 활동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목표로 하는 현실로 올라갈 때 그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정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동태적 접근법의 경제 정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순간을 잘라서 봤을 때 정태적 접근법에서의 이제 그 후생 경제학적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탁이나 플로우 이런 개념으로도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역사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그 시기와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후생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상태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상호 연관성이 아주 밀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지면 극대화되면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경제 정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어떤 동태적인 접근법상에서 보통 이제 경제 정의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 정도 결론은 아마 거의 난 것 같습니다. 또 자유 방임적인 정치 이념이나 탐욕이 만났을 때는 이 거품이 생기고 결국 거품이 커졌을 때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또 어떤 가계나 개인의 그 임금 소득이나 투자 소득, 아무튼 돈벌이가 더 증대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그 시장 경제의 그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 문제나 사회 보장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분배 문제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분배에 관한 사실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분배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분배가 안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보조해 주는 게 사실 복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복지가 먼저냐, 예를 들어 분배가 먼저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복지 우선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이나 그 순서가 이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양적 성장만큼이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공짜 점심은 없다. 좋은 일자리는 건실한 기업에서 나온다. 생산 부분을 담당하는 게 사실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많고 그걸 통해서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본 그 경제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후생 경제학적 관점에서 도출된 경제 정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경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완전 경쟁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완전 정보, 다수의 수요자 및 공급자가 있다. 근데 이 어느 누구도 가격 결정력이 없는 상태를 이제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이나 과점이나 뭐 이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상거래.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에서 경쟁이 활발할 때 경제 정의가 달성된다. 이렇게 경제 정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정의에 부합되는 올바른 산업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동태적 접근법하고 충돌되지 않고 또 완전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그걸 억제해서는 안 되는 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표를 보시면 그 신고전파, 케인지안 제도학파들이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장이 나옵니다. 신고정파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단기 효과가 없다.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케인지안 같은 경우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외부 충격의 상시적 미세 조정 이게 이제 그 대공황 이후에 상당히 효과를 봤었고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많이 채택을 했죠.
근데 이것도 결국 단기적 개입에 그쳐야지 장기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게 이제 정보 비대칭이나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 정책 효과는 단기적 효과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 정보 유통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정보가 이제 불투명하고 뭐 거짓이 있고 이러면 합리적인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결국 정부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받침됐을 때 경제 전체적으로 또 효용이나 생산이 극대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산업 정책의 방향을 보면 정부는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 배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활발해질수록 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더 많은 재화 영역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는 경쟁 중립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면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하고 정부가 이제 어떤 기업 간 경쟁에 끼어들수록 이제 왜곡돼서 어떤 시장 경쟁 활성화에는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기업 정리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흔히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뭐 그룹 하나가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나중에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분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제대로 어떤 생산 단계 다음에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 복지를 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노동 수익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70%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생산하는 부가가치 중에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적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뭐 국가나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몫이 이제 합쳐야 한 30% 정도인데 우리는 나머지 50%는 결국 자본가나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구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일한 대가가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어떤 분배 관점에서 굉장히 더 시급한 개선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충분히 된 다음에도 안 되는 것들은 복지,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거나 또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이죠. 일제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지 않아서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 경제, 뭐 공무원, 언론, 사법, 종교 이렇게까지 다 하나로 얽혀서 도저히 이제 이게 깨어지지 않는 어떤 철옹성이 돼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해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세금하고 복지 문제를 가지고 보면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를 많이 받는 게 좋다. 이게 요새 흔히 나오는 그거죠. 북유럽 쪽에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세금을 많이 냈는데 복지가 적다. 이건 뭐 우리가 빼앗기는 거고요.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를 많이 받길 원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도 적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살면 사실 쭉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 조금 내더라도 복지 혜택이 적어도 큰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소장님께서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처음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복지가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 혜택이 많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분배 구조가 개선돼서 자기가 자기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가장 좋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 개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분배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기도 나오는 거고 이제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새롭게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눈 뜨고 이렇게 많이 죽어갔고 언론은 이렇게 허위 보도를 했고요. 참 많이 우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어떤 이명박 정부에서 뭐 배 선령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이런 규제 완화 정책 뭐 이런 정부 개입의 결과물이었다고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애들은 군대 가서도 이렇게 또 죽습니다. 정말 이것도 황당한 거죠. 멀쩡한 사람들이 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국가라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가다 죽고 군대 가서 죽는데 노인이 돼도 이렇게 힘듭니다. 자살을 많이 하죠. 1위입니다. OECD 1위고. 근데 대부분 그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죠. 이거는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이렇게 많이 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지금 체제로 가면 거의 연금을 못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금융연구원에서 이미 2041년에 적자를 예상한다는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이렇게 국내 채권의 250조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대부분 이제 국공채죠. 국공채라고 하는 건 이자를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규모 민자사업, MB 정부 때 많이 얘기가 됐었죠. 맥쿼리나 이런 데하고 합작해서 투자를 했는데 과도한 수익률인데 결국 이것도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죠. 민자고속도로나 민자터널이나. 그 다음에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 부도덕한 대기업에 막 투자를 합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낸 돈인데 노동자들한테 거의 해를 끼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2040년이면 이 연기금이 이제 고갈되는 충격적인,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연금 받을 때는 제로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걸로 이제 해외 투자도 합니다. 근데 뭐 투자를 해외에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또 수수료도 이렇게 막 퍼주고 있고 참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이제 위험한 어떤 상황에 맡겨두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전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20대는 아마 이제 여기 20대 분들도 계신데 힘들죠 지금. 알바도 하고요.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뭐 월급을 이렇게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또 이거 또 정치 무관심하다고 또 욕 먹어요. 또 선배들은 또 욕합니다. 참. 그 결국은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육아도 못하고 3포 세대가 됩니다. 20대 30대. 아주 주위에서 저도 많이 보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가요. 또 어쩔지 이제 해서 뭐 집안에 산 사람들은 이제 빚더미에 눌려서 너무 살기가 힘든 거죠 지금. 그러니까 40대쯤 되면 잘립니다. 그래서 자영업 오늘도 치킨집인가요? 치킨집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결국 이제 과도한 가계 부채로 이렇게 50대까지 헤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이 돼도 국민 연금이나 뭘 이렇게 해줄 게 없어요 국가가. 그래서 죽어갑니다. 자살 많이 하고요. 한계 가족이란 이제 정의가 뭐냐? 월 평균 수입이 지출보다 적어요. 지출이 많다는 얘기죠. 적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전체 가구의 한 23%, 310만 가구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이런 적자에 가까운 이제 한계가족 예비군이라고 책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36%
60% 그래서 한 480만 가구. 전체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전체 가구의 60%. 790만 가구가 그 한 개 가족 근처에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죠, 굉장히. 정부는 그 실업률 발표를 매번 하는데 사실 이게 실업률 3%는 거의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완전 고용 상태에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체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자영업 하는 분들도 사실 OECD에 비해서 너무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또 그걸 먹고 산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지금 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그 역할 분담이나 상생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안 하죠. 아까 그 기득권 체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때문에 대기업한테 이렇게 돈을 몰아주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온 거죠. 최근 뭐 몇 년간 수출하는 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 수입 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일반 국민들은 결국 다 돈을 뜯겨서 거기에 기부를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또 이 교육은 많이 받습니다. 대학도 거의 한 80%가 대학을 가고요. 뭐 대학원까지 가고 결국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교육도 굉장히 의미 없이 경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과잉 경쟁의 과잉 교육 또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이 사학비리 문제도 한번 언제 그 타픽으로 누가 다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고령자들의 그 노후 문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참 이렇게 거의 죽음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반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보면 죽기 직전이 아닌가. 많이 죽었잖아요, 실제. 그래도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공부방이 저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아무튼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역할이 이 시장 경제를 잘 관리해야 된다. 첫 번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자유를 유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 1인 1표 상태. 그러니까 너무 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대중자본주의라고 지금 명명을 하셨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최소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그 삶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국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뭐 처자식 부양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우리 소시민들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그 어떤 21세기에 이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보고요.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 그 젊은 사람들이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것들이 정책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런 물리적 기반이 돼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요새 이렇게 최규석 씨의 송곳 만화를 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 인상적인 대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따오면 이게 불법인가요? 근데 워낙 이게 인터넷에 오픈돼 있어서 이분이 이제 소장 무슨 노동상담소 소장입니다. 구교신 소장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 모델인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을 했다 그래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실제로. 그래서 그 어디죠? 홈에버, 지금 홈에버 학교 거기 규정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노조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 노동상담소 소장이 이봐요, 이수인 씨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키는 건 황준철이 아니라 인간이요. 노조원이겠죠. 착하고 순수한 인간 말고 비겁하고 구질구질하고 시시한 그냥 인간.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시시한 강자가 굉장히 꽂혔어요. 사실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시한 사람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소개해 드렸고요. 그 플라톤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선인이 지배하기를 거부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받게 된다.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한 형벌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김광수 정경수 포럼 공부방에 모이는가? 살려고 왔습니다. 살려고. 잘 살려고 왔고요. 더불어 잘 살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할 것인가? 그 내일 이제 첫 번째 서울 모임인데 이순신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공부방도 사실은 이 이순신 프로젝트로 지금 명명을 했죠. 한번 와서 내일 같이 참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기승전 기승전 시편 경제 시평을 잘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고 토론하시고 이렇게 만나시고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